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155mm 자주포 미사일처럼 쏜다. 2. 한국인들 도대체 K9에 무슨 짓을 한 거죠? 3.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계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 포병 시대에 완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 위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교와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 제 아서 K 레이더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소량만 들어온 레이더를 사용하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 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풍익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들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면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 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2 TPQ-36 대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슛 앰퍼샌드 SCOT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포들을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km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소상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광학장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병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 군은 M777 견인곡 사포,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제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 만9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기에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이나 이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이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 밖의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 보병사단에 배치된 아서-K가 내 발이 표적을 탐지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K 역시 하루 가동 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PESA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산 무기이다 보니 유지 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책 ECCM/과 자동 측지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사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
간, 소자를 사용한 S밴드 AESA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석 K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아석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브사에 아석 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사의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간 소자를 사용한 C밴드 AESA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ESA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입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4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사단에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새 서방 무기체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잡은 자랑스러운 K9을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는 주문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도입 문의와 추가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2017년에 K9을 구매해가서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가 38대나 추가 구매를 요청해와서 한화디펜스의 공장은 더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K9 도입을 통해 포병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 핀란드는 K9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퍼레이드에도 동참시키고 K9이 참여한 대대적인 포격훈련 영상도 공개하곤 했죠. 오늘은 그 영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침엽수림을 K9 자주포가 가로지릅니다. 잎과 가지에 얼어붙은 성에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리에 멈춰선 K9은 순식간에 표적을 겨누고 포탑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사격 제원을 입력하고 탄약의 자동 장전을 보조합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자동 장전기의 로봇팔이 즉시 차탄을 장전하고 K9이 순식간에 두 번째 불을 뿜습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자주포는 훈련 후 투입될 것입니다. K9 곡사포의 훈련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기갑포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지 훈련장에서 K9 훈련 및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은 곡사포의 성능에 비해 다소 조잡한 편이어서 인근 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발사 준비를 마친 K9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몇 분 안에 임무를 완료한 후 이동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서만 발사할 것이라고 튜오모 아어넨 중령은 말했습니다. 승무원 과정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행되었습니다. 포반장 보직은 1월에, 그 외 승무원 보직은 2월에 선발됩니다. 가을쯤에는 자주곡사포 포대의 첫 번째 부품도 대량 생산될 것입니다. 훈련에는 사문의 155 기갑 자주포 및 유보수 부품이 있는 포대 인원의 절반이 항상 대동됩니다. K9은 독립적으로 사격 명령을 받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사격값을 계산하고 실제 사격을 수행한 후 즉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기갑 포병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투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강조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판단력은 표준화된 운영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9은 불과 몇 분 안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전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화력 단위입니다. K9이 투입되는 새로운 포병 체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전장 모니터링 및 포병들의 상황 파악은 이러한 체계의 기초를 만듭니다. 광범위한 전장에서도 작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 장치와 공유하고 몇 분 안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추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면 항상 늦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전술과 작전 기술입니다. 다양한 상황별 대안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지침은 빠른 작전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M18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운영 관리 체인이 정보와 명령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전차가 땅을 흔들고 포신이 화염과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적진은 이미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사령관 튜오모 아어넨 중령은 함께 일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 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더욱 강력한 준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K9을 통해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9은 현재 러시아의 마수가 뻗쳐올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서 K9을 구매해 가자 핀란드도 이에 동참했고 그 후에는 폴란드가 찾아와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했죠. 나중에 밝혀진 뒷이야기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K9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가 노르웨이 국외로 유출되어 주변 국가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뛰어난 성능에 감명받아 핀란드와 폴란드가 K9을 실제 구매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실험이 나름의 보증이 되어줬던 것이죠.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오면 그 나라 감성에 맞는 멋들어진 제식명을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구매국 사양에 맞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고품 수출일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K9 같이 세계 각국으로 팔린 무기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식명도 다양합니다. 튀르키예에 팔린 K9은 폭풍이라는 뜻의 프르트나,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천둥이라는 뜻의 크우와 바즈라,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 신화의 신인 비다르, 호주에서는 헌츠맨이라는 별명이 각각 붙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양손 망치라는 뜻의 모쿠리라는 제식명이 붙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실제로도 이 양손 망치를 운용해보니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지닌 핀란드는 그 길쭉한 땅의 동쪽 전부를 무려 1300km에 걸쳐 러시아 국경과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딴 맘을 먹고 유럽을 향해 서진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국토가 최전선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핀란드는 국력에 비해서 육군 병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력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뿐이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토 측에서도 핀란드를 포섭하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진기지가 더 국경 가까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작년 7월 정상회의를 통해 핀란드의 가입 신청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국제기구라는 것이다 그렇듯 이것은 나토 전체를 뭉뚱그린 의견일 뿐
그 내막에는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다른 저울질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서 핀란드의 합류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였죠. 튀르키예에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이 때문에 나토의 발담구고는 있지만 서방과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에르도안은 현재 튀르키예 국경 근처를 포함한 중동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은 이에 맞서 PKK라는 집단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의 영토를 확보하고 독립할 가능성을 보이자 2019년 튀르키예는 이곳을 침공하는 초강수를 덧따기 주변국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때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 제재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를 상대로 하는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때부터 튀르키예는 핀란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핀란드의 나토의 도움이 절실해지자 졸지에 가불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는 이를 이용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권을 손에 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셨듯이 핀란드는 자존심 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핀란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요구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이죠.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고, 아마도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핀란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토와 함께 훈련하고 합동작전을 펴기에는 구소련제 무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전투력이 떨어지고 정비가 힘들 뿐더러 나토 표준인 서방 무기 체계와도 맞물리질 않습니다. 그나마 육상군 최대 전력인 주력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로 교체해뒀지만 그마저도 최신형인 EA-7이 아닌 EA-4와 EA-6입니다. 이들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이미 경쟁력을 잃었죠. 핀란드는 나토 합류를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일단 효율적인 방법부터 추구하기로 합니다. 바로 포병 무기죠. 핀란드는 자주포, 견인포, 곡사포, 로켓포 등을 상당인 숫자 갖추고 있지만 거의 전부가 구소련제였습니다. 핀란드는 이중 자주포와 로켓포를 각각 한국제 K9과 미국제 MLRS로 교체했는데, 영상으로 보셨듯 이는 꽤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서방 무기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괜찮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때 납품이 가능한 한국이 다시 한번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웃 국가들인 폴란드나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 대량 도입으로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자극받겠죠. 이렇듯 추후 핀란드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두 나라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최후방까지 달리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전차. 언제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나 싶겠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대로템의 전차는 전차, 탱크가 아닌 전차, 트레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동열차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병력들을 수송하며 우크라이나의 핏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국제 전차의 문이 열리자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초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 현대로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폭격에도 물러나지 않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 우크라이나의 깊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2 전차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동열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폴란드에 한 척의 화물선이 도착해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당시 폴란드 대통령까지 자리에 참석해 기쁨을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배에서 또 다른 화물이 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준비한 또 하나의 전차 바로 12대의 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전동열차 트램이 K2, K9과 같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 전체를 한국제로 도배할 생각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탱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로템은 열차, 전동차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37개국에
열차와 전동차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전동열차들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교통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전차들이 국가의 핏줄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전차가 달리며 피난민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역외군송용으로 쓰이던 전차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현지에 남아 열차를 수리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도로망이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도시 간 교통의 대부분을 철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하며 최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기반시설 중 하나가 철도 수송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여전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의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3월 피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열차를 수리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대로템 현지 근로자들과 우크라이나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의 지붕, 전기, 브레이크, 견인 장비, 휠셋 형성 등을 포함해 15주간 많은 수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남아 도움을 준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남아있다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철도청 직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끊임없이 물류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과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독일 방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제2의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도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철도 기술자들은 열차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화물을 운송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도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며 여기에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0년 현대로템이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90량 중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단 2년 만인 2012년에 완납하며 신뢰를 얻어냈었습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차량 운영기관인 URSC와 648억 원 규모의 전동차 90량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폭설이 잦은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후의 특성상 철도 운영에 많은 에러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국의 혹한에 익숙한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운행 환경에 맞춰 장치별로 동절기 특별 점검 프로그램을 동해 우크라이나의 혹한에서도 이상 없이 열차가 운영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기술자들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증명한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북동부 주요 도시 카리코프, 돈바스 최대 도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될 전동차를 공급하며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납기가 상당히 촉박했었지만 계약을 수주한 회사 중 유일하게 납기일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한 기업은 현대로템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이 현대로템 전동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연결에 나섰었는데요. 폴란드 국영철도 기업 PKP와의 공동협업을 통해 폴란드 프셰미실과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며 두 나라 사이를 이어주었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금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승객 대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뢰를 보증받은 현대로템의 열차들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최전방인 쇼스타카에서부터 최후방인 리비우까지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에 집과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최고급 열차 인터시티 플러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인터시티 플러스는 열차 안에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영화관과 최신식 카페까지 갖춘 최고급 여객열차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방산 분야만큼이나 인정받고 있는 현대로템의 열차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에 수출되어 도시를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외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철도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캐나다에 2,6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도맡은 적이 있는 현대로템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역시 가장 잘 만드는 건 전장을 누비는 전차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 1차 분이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K2 2차 물량이 이미 배에 실려 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K3 3차분 역시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제대로 들은 게 맞냐며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방산 스피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2 전차보다도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1차 24문에 이은 2차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적을 준비 중인 K9 3차분 물량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다면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했던 2023년 K9 48문을 전부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단 한 달 만에 약속했던 K9 자주포를 전부 준비한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납품이 장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한국군에서 쓰던 걸 빼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 도착한 K2, K9은 모두 공장에서 갓 나온 반짝거리는 신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납품의 품질까지 보증하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한국을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 싫어하는 민족의 빠른 일처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내봅니다.